그 앞서 그 민 박사님께서는 총론의 예시까지 드시며 이제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신 대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 학교 차원,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의 이야기고 또 더 크게는 이제 미래교육 관점에서의 원격 수업을 좀 바라보는 관점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이 그 원고 중심으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할 때 이제 자료 화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토론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라는 이 키워드가 제 곁에 없었던 적이 없구나. 우리 교육계에 없었던 적이 없구나. 그러고 보니 변화는 정책사회 교육 분야의 전반에서 자주 활용되는 주제이더라고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교육 환경의 급변한 변화라는 부분이 항상 모든 글의 첫 그 문장에 등장하고요. 미래 교육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부분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의 급변한 변화와 이로 인한 교육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익숙한 조합이다. 그리고 한번 봤습니다. 그럼 교육 환경의 변화가 무엇일까? 보통 21세기 변했을 때, 이제 되었을 때 그 변화, 정보사회 도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이제 이런 식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해결책은 그럼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 근데 교육의 변화 방향은 항상 혁신이고 더 나아가서 변혁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에 이제 어떤 그 사전적인 의미를 좀 봐봤습니다. 했더니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급격하게 바꾸어 아주 달라지게 함. 조금 그 표준 국어 대사전의 의미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변화를 연구하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교육 분야의 변화들은 순차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풍습과 관습과의 단절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것의 연장에서 안착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성숙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이제 단절이 이제 큰 더 걸음을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제가 이제 이 원격 수업을 바라보면서 미래 교육이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안 하던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 또 이제 풀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변화를 논의하는 맥락은 주로 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적용될 맥락이 미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의 변화의 맥락은 현재형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변혁의 시기나 아니, 혁신의 시기나 이제 어떤 그 변화의 시기가 단기간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제 새 준비도 되기 전에 온라인 개학과 전국의 원격 수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계속 이제 변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정말 변해야 되는 이제 변화를 담론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실제 변화를 이제 실행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부분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냥 전국적으로 모두가 변화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시대라는 어떤 키워드가 이제 발표에 주어졌을 때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도 의미가 조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디지털 기술은 이미 범용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디지털 활용은 사실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교수 매체라는 미디어부터 올드 미디어부터 지금 최신의 첨단 기술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1996년도에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정책이 처음 세워질 때 그 맥락은 수업 방법의 혁신이었습니다. 목적이. 혁신적인 수업을 위해서. 근데 수업 방법이라는 이 성격 자체가 되게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의 방법은 어떤 수업이 어떤 수업보다 좋다는 일반화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은 그 맥락에 따라서 가장 좋은 수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테크놀로지를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는 어떤 명분에서 멀어지는 거죠. 어떤 선생님은 이런 테크놀로지 없이도 너무 수업을 잘하고 있으시거든요. 또 어떤 수업은 테크놀로지를 썼는데 너무 공부가 안 되는 수업도 있겠죠. 그래서 수업 방법으로서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사용했을 때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수업 방법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AI 이런 시대가 오면서 우리 사회 전반이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의 일상을 예측하고 거기에 또 맞춤형 서비스를 주고 하는 관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훨씬 더 편리하고 그 이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방법을 넘어서 테크놀로지가 우리 교육과정 운영해 주는 역할이 단지 수업의 방법이 아니고 어떤 교육과정 질 자체를 높이고 교육과정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더 큰 이제 의미를 둬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는 오늘 발표에서 디지털 시대의 교육과정과 수업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싶고요. 특히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과거의 수업 방법으로서의 테크놀로지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어떤 지능형 원격 수업이라는 맥락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테크놀로지와 교육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업 방법으로서의 테크놀로지와 어떤 관리 차원의 전체 교육과정 운영의 전 과정에 기여하는 테크놀로지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실제적으로 수업 장면에서 이 테크놀로지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초창기에 뭐 슬라이드나 교육 방송이나 뭐 이제 그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처럼 교육의 내용을 담아내고 전달하는 데 주로 쓰였죠. 교육 내용이 담아져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인터넷 기술이 되고 학습자 중심,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되면서 테크놀로지는 내용을 담아내는 테크놀로지보다 학습자의 수행을 도와주는 협업도 도와주고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뭐 이제 도와주고 미두랑에 올려서 게시판 이제 토론도 하고 그런 수행을 지원하는 도구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목적이 더 이제 확장이 되어서 지금은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수행 도구와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맞춤형 학습 경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그 미래 학교나 미래 교육의 어떤 예시 속에서 테크놀로지가 이제 종종 등장을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 학교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역량 기반 맞춤형 교육 과정입니다. 맞춤형 교육 과정을 얼마나 개별화시키고 정말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아주 혁신적인 미래 학교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례가 바로 이 스웨덴의 비트라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가 이제 유명한 이유는 벽도 없고 시간표도 없고 교실도 없다는 학교라서 학교가 그냥 긴 하나의 건물 안에 주제별로 공간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자기의 맞춤형 개별 시간표에 의해서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함께 모여서 협업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강의도 듣는 좀 유연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가 원래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습자별 개별 학습을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야 하니까 여기에 테크놀로지, 즉 이런 포트폴리오나 그리고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스쿨소프트라는 플랫폼을 심어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표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미래학교가 되었어요. 원래부터 있던 학교인데.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원래 테크놀로지를 실험하려고 만든 학교가 아니었어요. 뭐 스티브 잡스나 다른 학교들처럼. 근데 자신들의 철학에 따라서 개별화 교육과정을 진행하다가 이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아주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실 등장하게 된 건 1940년대, 대단히 일찍인데 그 당시 인공지능과 지금의 인공지능이 역사적 발전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암흑기를 지나서 지금의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입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머신이 스스로 학습해서 데이터를 잘 모델링해서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주고 예측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에 쓰이게 된 역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또한 거의 비슷하게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육공학 분야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육을 연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역사에 대단히 익숙합니다. 오히려 역사적인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보조 학습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 학습, 티칭 머신 이런 게 다 어떻게 일종의 인공지능적인 관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빼곡한 이 그래프 속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우리 스키너의 티칭머신이 인공지능이야? 네, 인공지능 아닌데 어떤 그런 원리대로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의 순서를 정하고 학습자가 내용을 얼만큼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진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주어지는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이제 그 수준에서 맞춤형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 서비스들을 보면 그 시대의 것에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아직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은 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이 이제 완성이 되려면 많은 데이터가 모여져서 완성된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비교를 하자면 예전 같았으면 인공지능을 도입한 교육의 사례가 하나의 교육 내용을 담은 컨텐츠를 조금 시뮬레이션적인 그런 컨텐츠로 만드는 단일의 하나의 컨텐츠를 제시했다고 하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지능형 교사학습 플랫폼 속에서 다양한 컨텐츠가 추천되고 이제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제한적인 기술이라도 이러한 인공지능의 지능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교육 과정을 편성한 것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큰 틀에서는 맞춤형 교육 과정,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하도록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전에 연구에 바탕을 하면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추출을 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국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지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학력보다는 이제 기본학력을 구별하시는 분은 이제 기본학력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완벽하지 않아요. 아주 인공적인 지능이잖아요. 지능이 많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맞춰주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 잘 맞춰줄 수 있는 거는 변수가 많은 학습자의 특성을 맞춰주기보다는 어떤 컨텐츠의 위계성을 잘 정리를 해서 교과 지식의 지식 맵에 따라서 학습자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소의 기본학력을 우리 학생들에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AI가 도와주는 겁니다. 반복 학습도 시키고 어떤 선생님 대신해서 보조 교사로서 역할도 하고 사실 이상적인 맞춤형 교육은 1대1 교사의 지도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이제 선택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강의를 하시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지능적 교수 형태의 튜토리얼 시스템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이런 서비스들은 지금도 나와 있는데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사실 인공지능의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중간 정도 이상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그 주도력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선생님 없이도 컨텐츠를 보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랍니다. 지금 이러닝 상황에서도 어떤 학생들은 반복적으로 그 선생님이 올린 이제 이러닝 컨텐츠를 봤는데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했을 때 이제 바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다음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 큰 틀에서 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역량이라는 것이 단지 수업 시간에서만 키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량 기반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의 경험을 설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수업 시간의 활동 말고도 교실 밖에서의 어떠한 경험, 그리고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그 설계한 경험들을 담아낸다고 하는데, 예, 잠시만요. 제가 누르다가 또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서 이 통합된 데이터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관리돼서 학습자들마다 적합한 내용들과 경험들이 추천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이 대강화 방향으로 가면서 선생님의 재구성 권한들을 많이 주는데 이제 선생님들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선 자신 없어 하시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힘들어 이제 그 시간적으로 많이 들죠. 그래서 이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지원하는 AI 기반 시스템들이나 이제 그런 게 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습자 중심별로 맞춤형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습자별로 그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없고 그거를 다 수집할 수 없어서 대신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진단까지 해주고 또 그에 맞는 추천 컨텐츠까지도 줄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추천 컨텐츠는 이 학생한테 적합하지 않아 라고 판단하시면은 또 수동적으로 다른 컨텐츠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스템이 선생님에게 주어진다면 수업 설계, 개별화, 특히 수업 설계가 훨씬 더 그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또 다른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나 그런 데서도 인트라넷이나 어떤 그 생산성을 지원하는 도구들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에 이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 분야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도와주는 시스템도 있지만 선생님의 일이 더 부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교사학습 이런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때는 선생님의 불필요한 일들이 훨씬 덜어내지고 선생님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신다면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선생님의 수업 전문성도 같이 자라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로 설계 기반 수업 선택권 지원 쪽에서는요. 이 또한 다 같은 그 통합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학생들의 단지 이제 그 학업 성취뿐만 아니고 진로까지도 학습자들의 이제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들의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일종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이걸 통해서 학습자들한테 진로 설계 지도도 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자가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이 맥락이 교실의 면대면보다도 면대면 플러스 이제 그 원격 수업에 지능적인 원격 수업에서 구현되면 더 이제 효과가 있겠지요. 이런 게 이제 구현된 시스템의 사례가 이제 영국의 이런 센츄리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공교육에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선생님이 학습자들의 대시보드를 이제 그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업 방법들을 추천받을 수 있고요. 학습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학습 경로를
이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원격 수업의 장면으로 조금 설명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좀 드리자면요. 사실 원격 교육이라는 용어는 대학 교육 맥락에서 성인 학습자들이 대학 교육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원격 대학 맥락에서 생긴 용어잖아요. 그래서 1800년대 나온 이후로 대단히 많은 지식 기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했던 장면들은 이제 원격 교육에서의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 면대면 상호작용과 다를 것이다.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학습을 증진시킬 것이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이제 우리 설문 받아봤을 때도 가장 큰 이슈가 상호작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동일한 이제 이슈를 이미 많은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학습자에 대한 특성과 학습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 원격 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상당히 좌우됩니다. 이 학습자를 선생님이 교실에서처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학습자에게 맡겨야 되고 또 그 전에 이제 학습자가 그런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좋겠죠. 성공적인 학습 전략. 예를 들면 뭐 토론 관리 전략, 과부하 관리 전략, 정보 처리 전략 등등. 근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대학 교육에 해당되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또 우리 그 학교 교육의 학습자들의 특성은 조금 다를 것이라고 보입니다.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이러한 그 맥락에서의 수업을 준비시켰느냐 스스로 이제 준비하기보다 이제 우리가 또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던가 그들의 어떤 그런 이제 공부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연구가 돼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원격 교육이라는 키워드와 어떤 지능적인 키워드를 묶었을 때 지능형 원격 수업을 위한 플랫폼들은 기존에 지금 이제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서의 특징은 선생님이 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이 플랫폼의 특징은 컨텐츠 하나만 올리죠. 한 차시에. 그럼 우리가 표준화된 그거를 다 봐야 되는데 교실 장면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온라인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양한 컨텐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컨텐츠가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컨텐츠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도서관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정책 과제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분석 또한 그런 획일적인 컨텐츠를 보는 학습 분석인데 이제 앞으로의 통합 지능형 교사학습 플랫폼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학습자 진단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이 조금 이제 같은 차시의 컨텐츠라도 추천 컨텐츠가 필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시 얘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보고 다시 이제 이렇게 피드백 받아서 계속 머신러닝 모델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변화의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새로운 뉴노멀을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와의 단절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고 이제 있는 이제 기술 속에서 일단은 시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중에서 이제 맞춤형 교육과정,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이제 그 미래 교육의 중심 키워드고 또 교육과정의 방향이라고 할 때 특히 상호작용이나 학습자의 어떤 그 준비도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통합적인 플랫폼 설계와 이제 또 그 통합적인 플랫폼이 교육과정 개편 방향과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